예, 저는 이어서 영어과 설명드릴 영어팀장 이대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현행 입시에서 영어가 중요한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 알고 계신 대로, 부모님도 알고 계신 대로 이 수시 부분, 내신이죠. 여기는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양쪽 전형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이제는 5등급 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은 불안한 게 2028년이 돼봐야 이제 결정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권, 수도권까지가 2등급이에요. 2등급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예측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번에 새로 생긴 건데, 이제 서울대나 경희대나 이제 이쪽들은 9월 달인가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바로 직전이 되면 또 새로 발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이제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추세로 해서 이제 10% 이상이에요. 서울대는 일부 전형은 40%까지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 내신 안 하고 정시만 할래 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어요. 워낙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도 꽤 있지만,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상위권 학교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따라가서 서울대만 일부 전형이에요.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 전형은 40%고, 한양대나 경희대나 연대나 이런 데 이제 10%씩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시 제도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수시 쪽은 물론이고 정시 쪽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교과 같은 학생부를 더 집어넣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신에서는 여전히 영어도 상대평가로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정시 쪽은 이제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감점제로 진행되거든요. 1등급은 만점, 2등급은 0.5점 감점, 3등급은 1.5점 감점, 조금씩 더 격차를 크게 해서 감점대로 되는데, 3등급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감점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분을 보면 전체 수능 점수를 대놓고 수학이나 국어에서 높은 점수 한두 개 틀리는 게 영어 전체 한 4등급 감점이랑 비슷한 수준. 그래서 3등급까지면은 그냥 사탐이라 이런 데 문제 하나 더 맞추면 그냥 등급 3개 차이가 그대로 복구되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은 점수 폭이 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감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영어 자체가 정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될 수 있다면 이제 최저죠. 이제 논술에도 100% 논술도 많아지고 하긴 했지만, 또 학교별로 워낙 전형이 다양하니까 어떤 학교들을 보면 전형에 따라서는 최저를 여전히 갖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8년에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영어 이제 입시 제도 쪽에서 이제 정시에서 영어를 반영하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건데, 문제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영어 시험이 쉬워졌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영어 시험은 여전히 난이도는 비슷하고, 이제 낮은 등급을 맞아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실제로 내가 언제든지 2등급, 3등급은 당연히 찍고, 2등급, 조금 열심히 하면 1등급 찍을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심지어는 고3 어머니 상담할 때도, 1등급 받는 게 되게 쉬워진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최근 3년만 봤을 때, 이제 등급 누적 비율이에요. 2023년에 1등급 7.8, 4.7, 작년에 6.2.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상대평가하는 데보다는 더 높긴 하지만,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낮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쉽게 상위권 대학은 솔직히 1, 2등급까지 받으셔야 되고, 3등급에서 감점 당하는 것도 커요. 거기서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경기과정까지 합쳐도 3등급까지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큰 게, 3등급 누적 비율이 48%예요. 이게 절대평가가 시작된 2018년에 55%였거든요. 근데 이제 야금야금 꾸준하게 한 번도 변화 없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3등급 비율이 48, 46, 작년에 44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비율로 가면 한 1.5에서 2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2028년 되면 통계를 내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40% 정도의 학생만 3등급까지 받고 60%는 이제 엄청난 감점을 받고 정시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유가 있어요. 영어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2학년 정도 마지막 등 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물론이고 못하는 애들도 선생님 수학이 더 급해요. 국어가 더 급해요 해서 한 2학년 2학기 첫 시험,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딱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때부터 저는 이제 정시밖에 없어요. 내신은 의미 없고요. 정시 할래요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조금 지나면 지금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저 수학에 집중해야 돼요. 영어는 조금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제 이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한 2학년, 1학년, 2학년 때까지 영어 실력을 올려놓지 않으면 3학년 때 영어를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예체능 계열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부 학과 영어가 여전히 중요한 학과 아니고서는 영어에 집중을 못 합니다. 딴 쪽 점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네가 그 3등급 안에 되게 쉽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도 영어를 1, 2학년에 좀 열심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어쌤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전부 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중3이신 거잖아요. 예비 고1이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영어는 우선 범위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중학교에서는 2개에서 3개 단원 정도 하고요. 이 한 단원이 지금 고등학교 영어 지문으로 따지면 한 3지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2개라고 해봤자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6개 지문 정도 보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현중이나 그런 친구들, 그런 학교에서는 한 4개에서 6개 정도 외부 지문을 줘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따지면 한 12개 정도 지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도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막말로 하면은 그냥 외우면 돼요. 실제 시험도 아주 평범한 객관식, 거의 이제 기존 문제집에서 있던 것들이 아니면 뭐 사이트에서 나오는 유료 자료들이 그대로 문제를 적중시킬 정도로 변형되지 않고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지 않고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주요 문법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계대명사를 구분하시오라는 게 나오면 애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일 좋지만 좀 급하면은 얘들아 앞에 명사 있으면은 대 쓰고 앞에 명사 없으면 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스킬을 알려줘도 맞춰요. 그럼 애들은 되게 신나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90점 받는 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1학년 맡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소리예요. 쌤, 저희 애는 100점밖에 안 받았는데 1학년, 중학교 내내 90점 밑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60점을 받냐고. 이제 학원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자기 애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이제 우선은 범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요. 여기는 3, 40개예요. 일부 학교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80개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12개, 여기가 80개면은 저 6배, 7배 막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걸 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내신은 확실히 외워서 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정말 100% 암기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도 1학년 때 시켜보면 똑같이 잘하는 친구들, 다 100점 출신이잖아요. 다 100점 출신인데, 똑같이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외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이해하려고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차이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외우는 애들은 이걸 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 요즘 점점 내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수능 문제도 나오지만 그 유형으로 갈무리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대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요. 요즘 홍천고가 우리 수지 지역을 아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중등주관식은 외워서 뭐 어법이나 되게 독특한 구문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집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등부는 다릅니다. 뭐 어디서 낼지 진짜 아무런 예측을 못 해요. 그걸 예측 안 당하려고 선생님들도 노력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풀 수가 없고, 순수하게 자기 실력대로 영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로 봤을 때, 이제 중등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범위를 집중해서 빨리 외우면 끝인데, 고등부는 이제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시험이 적어도 수지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일어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실 건데, 이제 학교 지원 아직 안 하셨죠?
하시죠. 예, 이제 하실 건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겠죠. 학교 지원할 때. 네, 저희는 이제 도움되고자 이제 각 학교의 실제 지필고사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국어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 표시를 조금 해놨는데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풍독고가 지금 이제 여기 나누는 비율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40 밑으로는 페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수강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교도 그게 싫기 때문에 이 40이 안 나오도록 이걸 짜요. 그래서 비율대로, 이건 비율이에요. 비율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게 근데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90%의 이해력을 갖췄다고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계속 그 가정통신문으로 공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비율을 만든 그 채점 기준이 이렇다라고 이제 이걸 알려주는데 제가 이걸 다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풍독고가 지금 17.3%가 90% 이상의 성취율을 벌였다? 여기가 지금 기준이 86점이에요. 86점 넘는 애가 이제 17.3% 나온 거예요. 반면에 수지고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수지고 공부를 엄청 잘하냐? 아니면 수지고 시험이 쉽냐? 그렇진 않아요. 기준을 낮춰놨어요. 68점 넘으면 90 비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학교에서 이제 요거는 교육부에서 정해줬는데 실제 그 기준 점수를 뭘로 할 거는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표준 편차라고 그래서 이 평균에서 이 분포도가 얼마나 넓게 퍼졌냐, 좁게 퍼졌냐. 이 표준 편차가 적으면 진짜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공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만 보고는 이 학교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시험이 어려운지를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그래도 이런 나와는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이쪽인데, 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그래도 조금 첫 해가 사실은 올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1학년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정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끌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학교 2개부터 말씀드릴게요. 홍천고랑 서원고입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학교를 선정하시거나 지망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홍천고는 워낙 유명하고 이번에 뭐 티처스 거기 탔잖아요. 거기도 타서 1타 강사님이 이 학교 점수는 뭐 특목고 못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인증까지 해줬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객관식 30개 이제 100점 100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지문의 변형이 매우 많아요. 이건 지문의 변형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내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는 1학년을 안 맡았고 2학년을 맡았는데 그 2학년이 보면은 23개의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그 외부 지문의 양이 보통은 10문장 정도의 짧은 단문 지문이 보통 수능식 지문이에요. 근데 그냥 크기로 비교하자면 홍천고는 지문 하나가 이래요. 이런 게 23개가 나와요. 양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런 게 거의 70%가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로 저희들 석학들이죠.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나요? 사피엔스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이 친 최신 책이에요. 옛날 책도 아니에요. 그 번역본 안 나온 책들. 그런 최신 책들에서 발췌를 해요. 발췌를 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지문 받으면 그거부터 찾아요. 발췌 어디서 했나, 누구 책이냐. 이제 그 부분 찾고 나면 이제 그거 갖다 공부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대로 안 나와요. 그걸 또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저번 학기 때만 제가 맞춘 건데 이 부분에서 발췌를 했으면 이 부분 다음 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단의 내용상 논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어지길래 애들한테 이제 이거를 시간 없어도 정말 하루만 하자면서 조금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 지문이 똑같으니까 애들이 이제 쉽게 풀었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되게 공을 많이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해줬거든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계속 비껴가요. 비껴가서 이제 옛날에는 다른 데는 지문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문이 변형됐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근데 홍천고는 이게 그냥 같은 글인지도 몰라요. 그냥 큰 의미에서 같은 소재의 글일 뿐입니다. 그냥 내요. 그래서 홍천고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 내신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토로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아예 다른 지문이 나옵니다. 부교재 없고요. 출제 유형도 굉장히 독특해요. 문제를 보면 이게 국어 지문 문제인지 영어 지문 문제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속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객관식 30개라서 조금 괜찮다 싶은데 실제로 애들이 지문을 보고 익혀서 풀만한 문제는 10문제밖에 없고요. 나머지 20문제는 아예 새롭게 나온 글 읽고 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간 재고 풀어보거든요. 저도 한두 문제 되게 찍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정도면은 1등급 애들도 절대 이거 다 시간 내로 못 풀어요. 무조건 시간 모자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속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2학년이고요. 지금 2학년이고 1학년 때부터 고3 거 봐도 1등급 받는 친구들, 1등급 계속 받는 친구들이에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걔는 홍천고 시험 보면은 70점 초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높은 점수예요. 네. 1등급이 70점 후반 뭐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두 학교, 서원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학교로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맡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느낌에는 서원고가 더 어려운 시험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원고가 우선은 서술형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내는 편이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아요. 그 다음에 시험 분위기도 바꿔서 이번에 또 객관식 100%로 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홍천고처럼 어렵게 나왔어요. 지문이 굉장히 길고요. 변형 많고요. 그 다음에 선지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서원고에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네. 내용일치, 지문은 이만한데 내용일치 다 읽으면 내용일치가 이만해요. 1, 2, 3, 4, 5. 그거 읽다가 끝나요, 그냥. 그래서 아무리 여기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이 지문을 읽지 못하니까 이제 못하는 학생은 틀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시험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물론 상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긴 돼요. 근데 제가 이 학교들은 조금 어떤 학생들은 피하면 좋겠냐면 기초가 많이 없는 친구들은 이 학교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게 이 학교는 맨날 끝나고 얘 다독이는 게 일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차라리 좀 쉬운 학교들은 그래도 좀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학교는 1학년 끝날 쯤 되면은 자기도 알아요. 너무나 이게 심한 갭이니까 자기도 이제 하기 싫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놔버려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이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큰 훈련을 받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못하는 친구들이 굳이 전략적으로 이 학교를 선택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영어만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난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이제 중위권이에요. 그냥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쉽지도 않은 중간중간. 이제 그런 애들이 풍덕고, 수지고, 그다음에 성복고, 현암고. 이제 이 학교들이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상, 중 그 정도예요. 근데 절대 쉬운 난이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면 풍덕고는 특징이 변한 적이 없어요. 서술형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난이도 조절을 객관식으로는 안 해요. 객관식은 평이하게 내고 서술형이 비교적 어려운데 그럼 이런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형을 쓰려면 결국에 어법 영작이 잘해야 되거든요. 보면 모의고사 독해만 엄청 잘하고 어법 정리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학교에서 높은 점수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다른 학교들은 객관식으로도 객관식으로도 변별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객관식은 쉽습니다. 서술형으로. 감사합니다. 서술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영작, 이거는 뭐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영작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 좀 판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올라가면 1학년 담임 맞자마자 이제 그거 좀 판별시키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대비해서. 그래서 영작이 잘하지 못하면 점수 높게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인데 저는 사실을 좀 하로 내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중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못 바꾸고 그냥 한 건데 점점 문제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수지고 문제 어려웠거든요. 근데 점점 쉬워지는 추세고요. 난이도 조절도 이제 제일 쉬운 난이도죠. 그냥 어휘 어렵게 내서 그냥 못 풀게 하는 거죠. 어휘 강하고 그냥 속도 빨리 하고 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복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 신봉고는 하예요. 지금 난이도 중상 죄송해요. 제가 순서대로 해놓을 걸.
그래서 성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독고랑 비슷하게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여기도 이제 객관식 나오고 서술형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여기는 예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변동이 되게 많아요. 시험 스타일의 변동을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고요. 여기도 제가 설명회 저번에 했던 재작년에는 홍천고처럼 100% 객관식으로 내고 그랬었어요. 되게 어렵게. 근데 또 그렇게 안 했다가 서술형 내고 막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이구나, 그때도. 지문이 60개까지, 외부 지문, 아까 제가 30개가 평균이 됐잖아요. 60개까지 거의 2배로 냈다가 지금은 또 그렇지 않고.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시험 범위를 좀 늘리는 추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고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중상이에요. 중상으로 봐서 여기도 서술형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이제 높은 데가 풍덕거랑 지금 현황고가 서술형 비율이 높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말을 못 하겠는 게 또 한 번은 객관식만 100%로 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식 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전형적으로 어법이랑 선지어의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저희 공부할 때 같은 방식. 어법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어휘 어렵게 내가지고 나머지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득점 받기가 힘들어요. 틀리라고 되는 거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제가 뽑은 건 이제 신봉고. 신봉고는 전통적으로 높게 나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신봉고 중으로 해놨지만 한 중하 정도 난이도입니다. 그다음에 상영고 중하예요. 우선은 신봉고는 제가 왜 낮게 했냐면 지문 그러니까 변형 지문으로 변별을 해요. 이제 객관식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를 변형을 해놔요, 지문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다른 학교 입장, 홍천고 입장에서 보면은 저걸 변형이라고 해놨나 싶을 정도로 이제 비슷하게 변형을 해놓은 건데, 다른 건 지문이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변형된 걸로 문제를 내면 애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변별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오는데 여기 되게 서술형이 쉽게 나오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풍덕고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단어를 조합해서 변형해서 쓰시오.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갈지는 알아서 추론해야 되고 그 부분은 당연하게 문장 구조나 내용을 추가시켜놔서 예측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능처럼 풀어야 되는데 신봉고는 변형 없이 그 부분에 이제 무슨 말 들어갈지 얘들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다 한글까지 주어져요. 한글까지 주어지고 그 밑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0칸이 있으면 10칸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단어를 다 써주고 중간에 비는 곳만 찾아서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훨씬 쉬워요. 근데 물론 그것도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확실히 더 쉬운 시험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시험이 쉽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한 개라도 틀리면 치명타예요. 특히 서술형 배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객관식 배점이 오히려 서술형보다 높아요. 서술형 몇 문제 더 맞추려고 하느니 그냥 객관식을 맞추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객관식 하나 틀리면 바로 1등급 못 맞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상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난이도 중한데 제가 볼 때 제가 모든 시험을 다 객관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쉬워요. 상영고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고 있어요. 100% 다 객관식이고요. 지문 변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법이나 어휘 같은 문제들은 똑같이 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변형시키는 편이고 나머지는 지문을 그대로 내요. 그래서 그리고 어법이나 선지, 어휘 같은 걸로 되게 전통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데 시험 난이도는 중한데 이 학교가 뭐가 복병이냐면 시험 범위가 80지문이에요. 전 지금까지 80지문이라는 시험 범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2학년 돼야 한 60지문까지 성복고도 한두 해 그랬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40지문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보통 얘기할 때. 근데 80지문이에요. 80지문이면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반 기준으로선 한 번에 15지문씩 수업해야 돼요. 다른 수업의 3배 수업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도 진도 겨우 빼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반에 있는 상영고 애들은 다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갔는데, 이제 이번에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버겁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 진도를 한 번에 다 빼려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난 이 문제를 왜 틀리니 싶었는데, 아예 지문 자체가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40개는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40개는 홍천식으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거 어디서 찾으셔가지고 비슷한 주제로 글을 내시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죠. 예, 문제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자녀분들 그 실력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학교 고르실 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꼭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에서 고등부 넘어갈 때 차이가 엄청나요.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현행으로 봤을 때 이제 1등급 목표인 것과 2등급 목표인 걸로 나뉜다고 보면 저희 실제로 반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겨울방학 때. 2등급 목표는 우선은 기본기인데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단어나 이런 거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인데 해석을 위한 문법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부분들은 뭐 구문 해석, 어떤 분은 뭐 신텍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뭐 문장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크게 볼 것인지 그래야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연습하는 거를 해야 돼요. 중학교는 문장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단어만 알고 있어도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그걸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복문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슬슬 단어를 다 알려줘도 애들이 해석을 못 합니다. 아니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영작도 심지어는 그 해석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써버려요. 한국어 어순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2등급 목표 친구들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문장의 전체 구조의 틀을 보는 것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물론 중학교 때도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그거 연습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되고 해석이 되고 나면 이제 독해 부분인데 독해 부분에서는 우선 해석한 걸 기반으로 적어도 주제는 찾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해석을 다 완벽하게 시켜놓고도 그래서 주제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편집글 같은 거 제일 쉬운 문제 못하는 친구들 물어보고 해석 다 해요. 상황 다 설명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건 뭔데? 아빠가 편지를 왜 썼는데? 하면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제를 찾는 훈련을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등급 목표인 애들은 우선은 할 게 너무 많지만 어법도 나중에 해야 돼요. 우선은 해야 될 건 구문,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독해 부분에서 주제 찾는 거. 이거 두 개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답을 맞추는 거, 이거 답 맞춘다고 답 맞추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맞추는 애들도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시험 봤을 때 70점, 3등급이죠. 70점 똑같이 받는 A, B 두 학생이 있는데 이거보다 어려운 시험을 줘봐요. 어려운 시험을 주면 이 친구는 65점 받는데 얘는 갑자기 45점 받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너를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어디에 걸린 애들이냐면 그 해석을 구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도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말들, 단어들 껴놓으면 거기서 떠오르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답을 고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올 때는 잘 맞추는데 조금 꼬아서 어렵게 되면 그 예측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너를 띄는 친구들이 보면 좀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독해 점수 잘 받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은 다 되는 친구들이에요. 해석은 어느 정도 구조 맞춰서 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독해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어법으로 보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서술형 하는 거, 영작하는 거, 이제 문법을 알아도 막상 영작하면 또 그 잘 못 찾거든요. 남이 써놓은 거 틀린 건 잘 찾아도 자기가 쓸 때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를 구조를 못 찾는지 그건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진짜 어법이 좀 된다면 서술형 영작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독해는 이제 패턴 유형화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건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학습법이죠.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대략 주제를 말할 수 있어도 이 글은 지금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순서 문제면 순서 문제에서 봐야 될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어떤 힌트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패턴화시켜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형적으로 뭐 1타 강사들 그런 스킬 기술 배우는 것도 얘네들은 괜찮아요. 얘네들은 괜찮고 그걸 빨리 패턴화시켜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1등급들은 강조를 많이 안 드리는 게 얘네들은 예전부터 되게 적은 학생들이었어요. 10명 오면 1명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또 개별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영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다 이쪽에 있어요.
제가 이제 기준을 나눠서 수업해보면, 이제 내신별로 수업하다가 합쳐 모여 해서 이제 2등급반, 1등급반을 모아놓으면 1등급반은 제가 생각할 땐 대상이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친구랑 같이 수업했겠다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좀 더 데리고 오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기초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뻔해요. 계속 60점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 학원에서 계속 지금 거의 다 이 학원에 보내주고 계시는데, 뭐 다른 학원에 보내고, 뭐 딴 데서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제 기초가 좀 없는 친구들은 이 구문 분석이랑 그 주제 찾는 부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리뷰 테스트,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해주는 개별 피드백, 그것도 안 되면 주말에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말 보충,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라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리뷰 테스트인데, 우선 이건 다 제 거긴 한데요. 보면은 리뷰 테스트 종류가 다 달라요. 첫 장은 뭐냐면 아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을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논리와 너의 구조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예. 이것도 보면 그냥 줄글 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구조 맞춰서 좀 쓰는 애들이 있고, 좀 달라요.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거는 다 기초예요. 다 시켜요, 내신 때는. 그리고 요거는 기초 학생들이에요. 어법 물어보려고 2개 중에 뭐 고를래? 본문 변형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도 틀린 애들은 틀리거든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이거는 학교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낸 거예요. 학생별로 다 리뷰 테스트를 다르게 내는 건 조금 저희도 힘들지만 적어도 같은 학교에서도 2개 정도로는 구분을 하거든요. 같은 풍덕고라도 푸는 리뷰 테스트는 2종류로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은 이제 영작 바로 하는 거죠. 이거 변형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본문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어법 변형해서 이제 써보시오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자기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홍천고인데, 홍천고는 진짜 아예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원래 문제 스타일이 전형적인 수능도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풀어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애들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알아요. 어차피 다른 지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작년 아무 상관없는 기출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홍천은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서, 여기 보면 지문이 다르잖아요. 이게 원래 지문인데, 홍천고는 이게 하나의 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읽다가, 심지어는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문제는 좀 쉽게 내는데, B에서 말하는 A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버리면 문제 내용도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학교와 애들 수준에 따라서 리뷰 테스트를 좀 다르게 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보면 전부 다 리뷰 테스트를 똑같이 내진 않고 적어도 2구분은 해요. 고등학교 때는 한 선생님이 학교를 많이씩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더 철저하게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해봐야 알아요. 지금도 제가 살짝, 하지는 않을 건데, 만약 지금, 부모님들, 그거 다 거둘게요. 지금까지 필기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검사해 볼게요. 지금 제가 뭐 강조했었죠? 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학생들도 워낙 똑같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진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끝나고 리뷰 테스트에서 이제 그걸 물어보면 아예 그거를 기억을 전혀 못하고 제가 예시 들었던 것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거쳐봐야 되고, 솔직히 리뷰 테스트 다 학원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은 저희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물론 1차 검증은 조교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조교쌤이 이제 결과지랑 다 해서 주시면 담임쌤이 그걸 직접 봐요. 이제 수업 끝나고 쭉 보면서 얘 이렇게 풀고 집에 갔어?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주위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반이 30명, 40명 최소한 좀 많잖아요. 거기 물론 강의력이 더 저보다 좋겠죠. 근데 이제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 이해 못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강의가 좋으면 더 좋은 건 맞는데, 해보면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내가 3번이나 강조했는데 거기에 심지어 필기도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리뷰 테스트 하면서 그게 걸러지거든요, 한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테스트한 걸 피드백을 얼마나 개별적으로 잘해주냐가 이제 학생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중간 계층 학생들한테는 조금 덜해요.
최상위권 잘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강의가 부족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한 것 대답 딱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자료 주고. 그 다음에 최하위권 학생들, 수업을 2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를 자기가 근데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럼 쌤이랑 대화하다 보면, 아, 네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이제부터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이제 내용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었네요. 예, 그러면 귀중한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들어가시면서 또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